안녕하세요. 저는 남편의 배신을 기점으로 시댁의 빅엿을 먹인 30대 여성입니다. 결혼 당시엔 제가 사랑하는 사람과 인생을 함께하게 된다는 사실만으로 충분히 행복했어요. 제가 정말 사랑했었거든요. 진심을 다해 헌신했고 의리가 가득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저 혼자만의 착각이었다는 걸 어느 순간 알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남편은 바람이 났고 시부모님은 저를 무시하더라고요. 아이러니하게도 시부모님은 제가 만들어준 기반 위에서 덕을 엄청 본 사람들이거든요. 저도 열받아서 그 기반을 송두리째 걷어냈습니다. 그리고 과감하게 그 인간들을 제 스스로 벌을 줬습니다. 결과요. 남편은 물론 시부모님들 모두 쪽박을 차게 되었는데요. 지금부터 그 시원하고도 통쾌한 이야기 들려드릴게요. 저도 아무것도 모르고 결혼한 건 아니에요. 나름 연애도 몇 번 해봤고, 그 중에서도 남편과는 가장 자극적이고 강렬한 연애를 했죠. 그때는 뭐랄까, 이 사람 아니면 안 되겠다는 감정이 있었어요. 사랑이라는 게 이토록 들끓는 감정일 수 있다는 걸 그때 처음 제대로 느껴봤던 것 같아요. 사실 저는 늘 저를 좋아한다고 먼저 다가오는 사람들과만 연애를 했거든요. 편하고 무던했지만 그렇게 불꽃이 튀거나 마음 깊이 파고드는 연애는 아니었어요. 돌아보면 그 시절 제 연애는 늘 수동적이었고 제가 먼저 누군가를 뜨겁게 사랑해 본 적은 거의 없었던 것 같아서 그게 고민이었어요. 그런데요. 대학교를 졸업하고 중견기업에 들어갔을 무렵 제 앞에 두 남자가 동시에 나타났어요. 한 사람은 절 좋아해 주던 남자였고 다른 한 사람은 제가 마음이 가던 남자였어요. 주변에서는 늘 말했어요. 여자는 자기를 아껴주는 남자를 만나야 한다고요. 저도 그 말을 믿고 그동안은 늘 절 좋아해 주는 사람만 만나온 거였는데요. 하지만 마음이 온전히 채워지지 않았고 이번만큼은 저도 제 마음을 따라가고 싶었어요. 저를 좋아하던 사람은 저희 회사의 상위 거래처에 있는 대기업 직원이었어요. 반듯하고 성실한 인상이 강한 누가 봐도 바른 청년이었죠. 반면 제가 마음이 간 사람은 같은 회사에 다니는 동료였어요. 사람들에게 인기도 많고 분위기 메이커이고 정말 놀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말을 정말 잘했어요. 언변이 좋으니까 이상하게 한마디 한마디에 자꾸 웃게 되더라고요. 그 매력에 빠져서 결국 저한테 목매던 사람을 뒤로 하고 제가 좋아하는 사람을 선택한 거예요. 제가 먼저 목을 맸고 이미 그 순간부터 지고 들어간 거였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제 인생을 힘들게 만든 시작이었어요. 사귀는 내내 저는 잘못한 것도 없는데 늘 남자친구 눈치를 봤어요. 헤어지자고 할까봐요. 제가 더 좋아했고 좋아하니까 더 잘해주고 싶고 절 싫어할까봐 걱정되고요. 그래서 더 조심스럽고 쩔쩔맸죠.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때 제 심리가 그랬어요. 반면 남자친구는 늘 당당했어요. 관계 안에서 중심은 늘 그 사람이었고 저는 한 발짝 뒤에서 따라가는 입장이었죠. 그런데 연인 사이에는 지켜야 할 선이라는 게 있잖아요. 아무리 친구고 아는 사이라 해도 이성 간의 불필요한 접촉은 피하는 게 예의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남자친구는 잘생기고 성격도 좋다 보니 누구에게나 친절했고 그런 성향 때문에 주변에 여자가 정말 많았어요. 애초에 여자들이 자꾸 꼬이는 스타일이었어요. 애매한 거리감, 모호한 태도, 그런 게 문제였는데 본인은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 것 같았죠. 자기야, 좀 너무하는 거 아니야? 이 여자 저 여자 너무 많아. 뭐 그렇게 다 잘해줄 필요 있어? 그냥 선만 지키면 되는 거잖아. 내가 이런 걸로 매번 속상해야 돼? 알았어. 속상했구나. 나는 그냥 아는 사람이라 평소처럼 대했는데. 알겠어. 속상하게 안 할게. 늘 그랬어요. 말은 쉽게 넘기고 뭔가를 깊이 받아들이는 느낌은 아니었어요. 그래도 제가 말하니까 그다음부터는 겉으로는 좀 차갑게 선 긋는 척은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다였어요. 자꾸 열받을 만한 포인트가 생기는 거예요. 제가 주변 여자 사람 친구들에게 태도를 확실하게 하라는 말을 했더니 분명히 냉랭하게 대했지만요. 저와 있을 때 계속 여자 사람 친구 이야기를 한다든지
저를 세워두고 그 여자 사람 친구들과 통화를 너무 오래 한다든지 저 만나고 돌아가서 다른 여자들과 약속을 줄줄이 잡는다든지 열받게 하는 포인트가 많았어요. 하나하나 다 제 신경 쓰이게 만들었고 결국 저는 연애 내내 이건 이렇게 하면 안 돼. 그건 그렇게 말하면 안 돼 하며 매번 알려줘야 했어요. 가르쳐가며 연애를 한다는 게 처음엔 내가 맞춰주는 거라고 생각했지만 점점 지쳐갔어요. 누굴 키우는 것도 아니고 왜 내가 이걸 다 설명하고 다 받아줘야 하나 싶더라고요. 남자친구와의 연애는 늘 제가 감정의 중심에서 밀려나는 기분이었어요. 말로는 연애지만 실제로는 저 혼자 끌고 가는 관계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느 순간부터는 이게 과연 맞는 건가 싶었어요. 그래서 한 번은 차분히 돌이켜봤어요. 도대체 이 사람은 왜 이렇게 자기중심적이고 왜 이렇게 남의 감정을 가볍게 여기는 걸까? 혹시 가정 환경이 영향을 준 건 아닐까 싶어서 남자친구의 배경을 찬찬히 떠올려 봤죠. 그런데 사실 특별할 게 없었어요. 저희 집도 남자친구네 집도 평범했거든요. 어디 한쪽이 유독 부족하다거나 반대로 뭔가 넘치게 자란 것도 아니었어요. 다만 다른 게 있다면 저는 사람 사이의 선을 지키며 자라왔고 그는 그 선을 넘는데 아무런 죄책감도 없다는 거였어요. 둘 다 평범한 환경에서 자랐는데 이 사람은 왜 이렇게 제멋대로일까? 왜 아무렇지도 않게 누군가에게 상처를 줄까? 결국 저는 결론을 내렸어요. 이 사람은 안 되겠다고 제가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구나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과감히 버리기로 했어요. 아무리 좋아하고 함께하고 싶은 사람이라 해도 저를 힘들게 하면서 만나고 싶지 않았어요. 더는 제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붙잡고 있을 힘이 없어졌거든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제가 헤어짐을 결심할 때 남자친구는 결혼 얘기를 꺼내더라고요. 어느 날 갑자기 평소답지 않게 진지한 얼굴로요. 자기야, 혹시 내가 결혼하자고 하면 할 수 있어? 그것도 아주 빠른 시일 안에. 뭐라고? 결혼? 갑자기 왜 그런 이야기를 해? 자기 진심이야? 나랑 진짜 결혼하고 싶어? 진심이야. 사실 우리 집에 좀 일이 생겼는데 아버지가 결혼을 좀 서두르라고 하시거든. 나도 자기 좋고 자기만 괜찮다면 그냥 이참에 결혼을 빨리 했으면 좋겠어. 어때, 결혼? 정말 의외였어요. 그렇게 자기중심적이고 자유로운 사람인데 결혼이라는 말이 그 입에서 먼저 나올 줄은 몰랐거든요. 순간 당황스럽기도 하고 솔직히 마음이 복잡했어요. 그런데 남자친구한테 집안 사정이 무엇인지 듣고 나서야 알게 됐어요. 남자친구 쪽 집안에는 꽤 복잡한 사연이 있더라고요. 남자친구의 할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셨는데 연세가 90이 훨씬 넘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디 하나 아픈 데 없이 정정하셨대요. 그런데 그 할아버지가 꽤 많은 자산을 가지고 계시다더라고요. 알고 보니 젊었을 적에 사업 수완이 좋아서 사업을 하시다가 모은 돈으로 땅을 사들였는데요. 그 땅들이 엄청난 재산으로 불어난 거죠. 그런데 문제는 그 어마어마한 재산을 혼자서 꽉 쥐고 계셨다는 거예요. 자식들한테는 거의 돈을 쓰지 않으셨대요. 이유가 뭐냐 하면 괜히 젊어서 돈 맛보면 버릇 나빠진다며 자식들한테는 부모로서 최소한의 도리만 했다고 해요. 할아버지의 자식들, 그러니까 남자친구의 아버지와 작은아버지, 고모님까지 다들 각자 살 길을 찾아야 했고 각자 도생의 삶을 살아왔다고 합니다. 자식들이 다 커서도 남자친구의 할아버지의 낙은 오직 재산 불리기였대요. 주식, 부동산, 임대 수입까지 손수 관리하며 재산이 점점 더 불어났고요. 남자친구 말에 의하면 어느 지역의 거리에는 할아버지 건물만 있는 곳도 있다고 해요. 스트리트에 있는 건물이 전부 할아버지 것이죠. 그렇게 돈이 많아도 자식들한테 이런 한 푼 안 쓰고 철저히 독립을 요구하던 할아버지가 어느 날 갑자기 뜻밖의 조건을 하나 걸어왔대요. 아니, 우리 할아버지 노망이 나셨는지 원래 자식들 사는 건 전혀 신경도 안 쓰던 양반인데 갑자기 내기를 시키더라니까. 손자들 중에서 제일 먼저 장가가는 놈한테 축의금 명목으로 큰 돈을 주겠다고.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지금 마음이 급한 거야.
우리 아버지가 장남이잖아. 아, 그래? 근데 작은 아버지네도 아들이 있을 테고 고모네도 손자가 있지 않아? 작은 아버지 댁에 아들 둘 있어. 고모는 패스야. 우리 할아버지가 남아선호가 엄청 심하시거든. 딸은 진짜 찬밥이야. 남자친구 아버지는 3남매 중 장남이고 작은 아버지 댁엔 아들이 둘, 남자친구 쪽도 아래로 여동생 하나뿐이라 실질적인 경쟁 구도는 남자친구와 작은 집 아들 둘, 이렇게 3명 사이에서 벌어진 셈이었어요. 누가 먼저 결혼하느냐에 따라 할아버지의 막대한 재산이 한쪽으로 쏠릴 수 있는 상황이라 지금 집안 분위기가 심각한 경쟁 구도라고 하더라고요. 셋 다 나이 차이도 별로 없었어요. 아직은 결혼보다는 일에 집중해야 할 시기였고 누구도 당장 결혼을 생각하진 않았던 때였죠. 그런데 갑자기 누가 먼저 결혼하느냐에 따라 할아버지의 재산이 어디로 흘러가느냐가 결정된다는 얘기가 돌면서 두 집안이 동시에 눈에 불을 켜기 시작한 거예요. 서로 먼저 치고 나가겠다고 눈치 싸움이 시작됐고 그 와중에 남자친구 아버지가 서둘러 움직인 거죠. 장남이라는 입장도 있고 아버님이 사업하시니까 사업 자금이 필요하셨다고 해요. 남자친구 부모님이 얼마나 다급했는지 저한테 직접 전화까지 하셨고요. 저희 부모님께 인사드리고 싶다며 그날 저녁에 바로 약속을 잡아서 만나게 되었어요. 정말 일처리 하나는 일사천리였어요. 그 자리에서 남자친구네 부모님은 단도직입적으로 저희를 결혼시키고 싶다고 말씀하셨고요. 이런 속사정도 다 얘기하셨어요. 저희 부모님도 당황하셨어요. 갑작스럽게 만나자마자 결혼부터 하자는 분위기였으니까요. 그런데 저도 그땐 이런 생각을 했어요. 결혼하면 남자친구도 더는 다른 여자들한테 허튼 짓 안 하고 슬기롭고 안정적인 결혼 생활을 하겠지라고요. 부모님도 남자친구네 쪽 이야기를 듣더니 저희도 이제 나이도 있고 직장 생활도 잘하고 있으니 마음만 맞으면 결혼하라고 하셨는데요. 시부모님이 잘 살게 되면 결국 좋은 건 저희라고 자산가 할아버지가 돈을 많이 쥐고 있으니 시집 가서 돈 걱정은 안 하고 살 것 같다며 제 결혼을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저희는 3주 만에 번개불에 콩 구워 먹듯 결혼을 하게 됐어요. 결과적으로 그 경쟁에서 아버님이 이기게 되었죠. 할아버님의 재산은 저희 부부에게 직접 오진 않았지만 축의금이라는 명목으로 아버님께 돌아갔다고 해요. 그 금액이 수십억 원이었고요. 그것도 증여 형식으로 세금 다 내주고 주셨다고 들었어요. 정말 할아버님이 대단하죠. 그런데도 아직도 할아버님 재산이 어마어마하게 남아있다는 얘기까지 들으니 정말 입이 다물어지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결혼을 하고 나서부터는 시할아버님을 자주 뵙게 됐어요. 의외였던 건 시할아버님이 저를 정말 많이 예뻐하셨다는 거예요. 처음엔 그냥 새 식구니까 잘해주시는 줄 알았는데 저도 할아버님을 알아갈수록 잘 맞는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랑 시할아버님이랑 티키타카가 잘 맞았거든요. 한번 말을 시작하면 대화가 끊기지 않고 농담 한마디에도 서로 빵빵 터지고요. 남편보다도 더 이야기가 잘 통한다니까요. 자네는 요즘 애들 같지 않아. 무슨 얘기를 해도 내가 껄끄럽지가 않거든. 역사든 경제든 정치든 세상 돌아가는 얘기를 나눠도 다 알아듣고 자기 생각도 똑부러지게 얘기하고 말이 통하니 자꾸만 보고 싶어. 너랑 얘기하다 보면 내가 젊어지는 것 같아. 저도 할아버님과 얘기하면 잘 통해서 좋아요. 가치관이 비슷해서 그런가요? 이야기가 너무 재밌어요. 원래 비슷한 사람 만나기 쉽지 않잖아요. 인생의 소울메이트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할아버님과 너무 잘 통해서 좋아요. 할아버님과 제가 나이를 떠나서 이런 얘기들을 자유롭게 얘기할 수 있고 또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저도 이야기하는 게 재밌어요. 그래서 시할아버지는 저를 자주 불러주셨어요. 그게 부담스럽다거나 억지로 맞춰드리는 게 전혀 아니고요. 그냥 정말 친한 친구랑 수다 떠는 것처럼 편하고 재미있었어요. 오히려 제가 더 힐링되는 시간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런데요, 시할아버지는 저를 부르는 게 미안하신가 봐요. 만날 때마다 작은 선물이나 용돈을 꼭 챙겨주셨어요.
저도 즐기러 가는 건데 매번 받기가 민망하더라고요. 할아버님, 이런 거 안 주셔도 돼요. 저 이런 거 필요 없어요. 제가 필요한 건 제가 벌어서 다 사요. 그러니까 이런 거 준비하지 마세요. 내가 가진 게 돈밖에 없어서 그래. 내가 예쁜 우리 손주 며느리한테 주고 싶어서 그래. 누구도 나한테 이렇게 친근하게 대해준 사람 없었는데 내 친구가 되어줘서 고마워. 고맙다니요. 제가 더 감사하죠. 그런 말씀 하지 마시고요. 선물도 이제 그만 주세요. 대신 오래오래 건강하게 계셔주세요. 아셨죠? 그 순간 진심이 오가는 사람과의 관계가 나이를 떠나 관계를 떠나 이렇게도 연결될 수 있다는 걸 그때 처음 느꼈습니다. 그렇게 할아버님을 만나고 오면요. 시부모님께서 할아버지와 무슨 이야기를 나누었냐고 이것저것 물으시는데요. 잘하고 있다며 이렇게만 지내달라고 그러시더라고요. 다들 저를 부러워하는 눈치였어요. 그래도 제가 며느리니까 남이 아니니 그나마 다행이라고 여기신 거죠. 그런데요, 시할아버님은 저한테 물질적인 선물만 주신 게 아니었어요. 결혼하고 맞이한 첫 명절이었어요. 온 시댁 식구들이 시할아버지 댁으로 총출동했죠. 시할머니는 오래전에 돌아가셔서 시할아버님은 혼자 계셨거든요. 명절만 되면 작은 집도 고모님 댁도 다 시할아버님 댁에 모여서 다 같이 음식 만들어서 제사를 지낸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예외 없이 시할아버지 댁으로 왔어요. 그런데요, 저는 음식하는 걸 좋아하지도 않고요. 특히나 자식들 결혼 내기로 인해서 작은 집이랑 고모님이 저 때문에 내기에서 졌다며 쌍심지 켜고 보시는데 저 정말 무섭고 불편했거든요. 매번 저를 노려보는데 어디 숨고 싶더라고요. 그런데 그 순간 시할아버지가 절 조용히 부르셨어요. 살짝 눈치 보며 방으로 들어갔더니 이미 약과랑 식혜가 준비되어 있더라고요. 그날 다른 시댁 사람들은 부엌에서 기름 냄새에 파묻혀 바쁘게 움직일 때 저는 시할아버지 옆에 앉아 약과 하나 집어먹고 식혜 홀짝이며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어요. 그때 저는 할아버님이 저에게 최고의 백이 되어줬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이 집안 최고의 권력자이자 최고 어르신인 시할아버지가 저에게 든든한 방패가 되어주셔서 정말 든든했습니다. 이런저런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 제 친구들 이야기, 역사, 정치, 수많은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었고요. 시간 가는 줄도 몰랐어요. 그러다 할아버지가 처음으로 제게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아이고 우리 예쁜 손주 며느리 엄직한 증손주 하나 낳아주렴. 내가 저 세상 가기 전에 그 녀석 한번 꼭 안아보고 싶구나. 아기 좋아하세요? 네, 결혼도 했으니까 아이는 낳아야죠. 열심히 노력해 볼게요, 할아버님.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그 말씀 이후로 정말 병원을 찾았어요. 남편과 같이 진료를 받는데요. 진료 결과 저는 다낭성 난소 증후군 진단을 받았고 남편은 정자의 활동성이 좋지 않다는 소견을 들었어요. 자연 임신은 쉽지 않을 거라는 말도 함께요. 그래도 아이는 낳고 싶더라고요. 할아버지의 부탁이 아니더라도 저도 애를 좋아해요. 그래서 난임 치료를 잘한다는 그 유명한 한약방에 가서 한약도 먹어보고 인공수정과 시험관 시술도 차례대로 시도했지만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던 찰나 시댁의 작은 아버님 댁의 아들이 결혼을 했고 그 일을 계기로 시아버님이 꽤나 조급해하셨어요. 너희 아직도 임신 소식 없어? 이번에 결혼한 작은 아버지네 큰애보다 무조건 먼저 애 낳아야 해. 솔직히 말해서 내 사업 조금 위태롭다. 그런데 너희가 애만 낳으면 할아버지가 또 수십억은 줄 거야. 그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 줄 알지? 그러니까 부단히 노력 좀 해라. 저는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아이 얘기를 꺼내는 건 이해한다 쳐도 그 말끝마다 돈 얘기가 따라붙는 게 너무 불편했습니다. 아버님, 저 그때 할아버님이 저희 결혼하시면서 주신 수십억은 다 쓰신 건가요? 그건 회사 빚 갚는데 다 들어갔지. 지금 신사업 준비 중인데 자금이 딸린다. 진짜 조금만 더 버티면 확 커질 수 있는데 결국 돈이 돈을 부르는 거거든.
너희가 애만 낳으면 할아버지가 또 확실하게 밀어주실 거다. 그러니까 이번엔 꼭 임신에 힘 좀 써보거라. 아버님 사업이 대단한 대기업도 아니고 그냥 중소기업이에요. 그런데 도대체 빚이 얼마나 있었던 건지 그 큰 돈을 빚 갚는 데에 다 쓰셨다는데 전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물론 사업하시는 분들 늘 자금이 부족한 것 알아요. 하지만 아버님은 할아버님 없으면 당장 망할 것 같더라고요. 자꾸 기대려고만 하시는 게 솔직히 저는 좋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남아선호 사상이 뿌리 깊은 할아버지가 말씀은 하지 않으셨지만 저희가 아들만 낳으면 또 수십억을 주실 거라고 기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부부한테 아이 빨리 가지라고 얼마나 닥달을 하셨는지 몰라요. 그런데 저희는 임신이 쉽지 않잖아요. 그렇게 계속 시도만 하던 중에 시댁의 작은 아버님 댁 큰아들이 먼저 아이를 갖게 됐고 출산을 했을 때 할아버지는 너무 기뻐하시면서 그쪽에 돈을 주셨습니다. 그때부터 집안 분위기가 확 바뀌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손주가 보고 싶다며 작은 아버님네 아들 내외에게 같이 살자고 제안하셨고 결국 들어가 살더라고요. 저는 자연스럽게 찬밥이 됐고 매주 저를 찾으시던 할아버님은 그때부터 아예 연락도 없었죠. 그러자 시아버님은 꼭지가 돌아 저희 부부를 불러 다그치기 시작했어요. 임신이 제 마음대로 되는 것도 아닌데 말입니다. 이게 다 너 때문이야. 어디 고장난 게 우리 집에 들어와서 낫기를 맞고 있어. 너네 부모도 사기꾼 아니냐? 하자 있으니까 빨리 결혼시킨 거지. 안 그러면 그럴 리가 없지. 또리 상품을 아주 신상품인 것처럼 포장해서 보냈는데 내가 모를 줄 알아? 이 사기꾼아. 애도 못 낳는 쓸데없는 것. 제방꿀 잘 돌아간다. 잘 돌아가. 저희 부모님까지 싸잡아 모욕하는 그 말에 전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 없었어요. 아버님, 어른이면 어른답게 말씀하세요. 이게 저만의 문제인가요? 이 사람도 정자 활동량이 부족하다고 했어요. 병신이라면 아버님 아들이 더 병신인데요. 그럼 아버님도 사기꾼이네요? 하자 상품 저한테 들이밀었으니까요. 그렇게 말하고 저는 바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밤 남편과도 크게 싸웠어요. 야, 너 이게 무슨 말버릇이야? 어떻게 우리 부모님한테 그딴 식으로 말을 해? 당장 전화해서 사과드려. 야, 너? 당신도 말 똑바로 못해? 미쳤냐? 사리 분별 못해? 내 부모 욕하는 사람한테 내가 왜 참아야 하는데 이 상황에서 사과하라는 말이 나와? 당신도 정신 좀 똑바로 차려. 그날 남편과 할 말 못할 말 가리지 않고 엄청나게 서로에게 쏟아부으며 격정의 싸움을 치렀고요. 그 일 이후로 남편과는 냉전을 갖게 되었어요. 그렇게 서로 말도 섞지 않은 채 한 달이 넘도록 지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엄마가 갑자기 전화를 하셔서는 팔이 부러졌다고 하시며 저를 친정으로 급히 부르셨어요. 무슨 일인가 싶어 저는 정신없이 뛰어갔죠. 그런데 엄마 입에서 나온 말은 정말 상상도 못했던 이야기였습니다. 저희 친정집 앞에는 큰 백화점이 하나 있어요. 엄마가 그날 거기에 볼 일이 있어서 갔다가 백화점 안에서 우연히 제 남편을 봤다는 거예요. 웬 여자랑 나란히 다정하게 어깨동무를 하며 명품관 쇼핑하는 뒷모습을 보고 처음엔 저인 줄 알고 다가가셨다네요. 그런데 가까이 가서 보니 세상에 그 여자는 생전 처음 보는 여자였고 남편은 그 여자와 바람을 피우고 있었대요. 엄마는 순간 너무 화가 나서 둘을 떼어놓으려고 남편 멱살을 붙잡았대요. 남편이 자신의 멱살을 잡고 있는 엄마의 손을 뿌리치려고 하다가 엄마는 그 충격에 넘어지시면서 팔이 부러졌고요. 엄마가 아파하고 있는 그 사이 그 인간과 그 여자는 그대로 도망쳤다고 해요. 결국 엄마 팔은 사위가 부러뜨린 거예요. 그 사실을 엄마한테 듣고 집에 들어온 남편을 보자마자 저는 바로 따졌습니다. 당신이 우리 엄마 밀쳤다며. 그것 때문에 우리 엄마 팔 부러졌잖아. 바람 피는 것도 모자라서 장모까지 해쳐? 어디가 막장이야? 언제까지 막장짓 할 거야 진짜. 그러니까 누가 먼저 덤비래? 사람 많은 데서 교양도 없이 멱살부터 잡는 게 말이 돼? 가만히 당하고만 있는 사람이 어딨어. 나는 그냥 방어한 거야. 일부러 민 것도 아니고. 난 모욕하지 마.
팔 부러진 건 안타까운데 인과응보 아니냐? 그리고 내 멱살 잡은 거 내가 마음먹으면 구수해서 장모님도 경찰서로 보낼 수도 있었어. 내가 봐준 줄 알아. 뭐라고? 아이 미친 새끼가? 너 미쳤냐? 바람 피우다 장모님한테 딱 걸린 주제 입 있다고 막말을 뱉네? 좋아 신고해 해. 그리고 나도 신고해. 오늘 너 죽고 나 죽었어. 너무 열이 받아서 저도 모르게 손이 올라갔어요. 남편 상판떼기를 붓을 기세로 힘껏 후려쳤고 쉴 새 없이 몰아붙였어요. 그놈 눈가는 시퍼렇게 멍들고 코는 깨져서 피가 뚝뚝 떨어졌죠. 그래도 그걸 다 견뎌내더라고요. 자기 스스로도 맞아도 싸다고 생각했겠죠. 미친 인간. 그런데 며칠 뒤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시할아버지 댁에 들어가 살던 작은 집 아들 내외가 다시 이사를 나가게 됐다는 거예요. 작은 집 며느리가 할아버지 시집살이를 도저히 못 견디겠다고 부부끼리 싸우다 그 소리를 할아버지가 듣고는 그냥 내쫓기로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웃긴 건 그 다음이에요. 할아버지가 저를 찾자 지난 일은 깨끗하게 잊은 시부모님이 나긋나긋한 말투로 할아버님 댁에 가자고 하시더라고요. 그 난리를 치며 저랑 제 친정 부모님을 그렇게 비난하던 사람들이잖아요. 딱 봐도 뻔했어요. 저를 다시 끌어들여 또 이용해 먹을 궁리였겠죠. 자기들 필요할 땐 손바닥 뒤집듯 굴고 상황 안 좋으면 내치고 그 집안 정말 일관성 하나는 기가 막힙니다. 당시 명절을 2주 정도 앞두고 있었거든요. 저는 그 명절에 간다고 기다리라고 했어요. 이제 칼자루는 제가 쥔 거잖아요. 호락호락하게 다 들어줄 필요는 없잖아요. 그때를 기점으로 하나씩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이제부터 그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제가 어떤 식으로 판을 뒤집었는지 말이죠. 명절 당일 이른 아침에 시아버님 전화가 왔어요. 할아버지께서 꼭 오라고 하셨다면서 평소보다 일찍 올 수 있겠냐고요. 그래서 알았다고 했어요. 지금 준비해서 가면 8시 전에 도착할 수 있으니까 서둘러서 간다고 했죠. 기다리고 있으라고 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시아버님이 크게 좋아하면서 할아버지는 저만 좋아한다느니 우리 가족에 제가 있어서 정말 다행이라느니 입에 발린 말을 하시더라고요. 듣는 내내 뻔히 보이더라고요. 자신한테 필요한 사람한테는 이렇게까지 하는구나 싶었어요. 저는 일단 네 알겠습니다 하고 전화를 끊었고요. 그리고요. 저는 조용히 TV를 켜고 커피를 한 잔 타서 소파에 느긋하게 앉았습니다. 창문으로 햇살 들어오고 거실은 따뜻하고 조용하더라고요. 여기가 어딘지 아세요? 신혼집도 아니고 바로 저희 친정집이에요. 남편과 그 일이 있고 난 후 저는 결국 집을 나와 친정으로 왔었어요. 더 이상은 그 사람과 한 집에서 숨 쉬는 것조차 견딜 수 없었거든요. 가만히 생각해보니 남편은 시아버지를 정말 똑 닮은 것 같더라고요. 뚫린 입이라고 함부로 내뱉는 말들, 필요할 땐 물불 안 가리고 덤벼드는 태도, 상황 가리지 않고 자기 기분만 앞서는 것, 딱 지 아빠를 빼다 박았더라고요. 그러니 저한테 그랬겠죠. 저희 엄마한테도 그런 식으로 나온 거고요. 제가 왜 이런 인간과 결혼을 했을까 자책도 했었지만요. 후회해서 뭐해요. 제 감정만 상할 뿐이지. 그냥 이런 건 신경을 차단시키는 게 나아요. 그래서 TV를 틀어놓고 아무 생각 없이 화면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남편은 시댁에 갔는지 8시가 넘어가자 계속 시댁에서 전화가 오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무시했어요. 그러다 몇 번을 울리길래 받아줬더니 시아버지가 다짜고짜 소리를 질러댔어요. 너 이게 무슨 짓이야? 내 아들 얼굴 이렇게 해놓으면 어떡해? 감히 손찌고 말해? 아 보셨어요? 멍이 아직도 있나 보네요. 그런데요. 그 인간이 맞을 짓을 했어요. 어떡해요. 맞고 싶다는데 때려줘야죠. 그래, 그건 일단 알았다. 그건 너네 둘이 알아서 하고. 너 그리고 어디야? 빨리 안 와? 할아버지가 자꾸 난리야. 얼굴 얘기는 나중에 하고 일단 빨리 와. 싫은데요? 저 안 갈 거예요. 저는 어머님 아버님 배부르게 하는 짓은 이제 그만하려고요. 할아버님께 알아서 말씀 잘 드리세요. 손주 며느리 이제 못 본다고요. 저희 이혼 소송 중이거든요.
시아버지 전화를 끊자마자 이번엔 시어머니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아주 화가 난 목소리로요. 아, 너 지금 어디니? 어디 어른들 가지고 놀아? 너 우리가 만만하니? 뭐? 이혼 소송? 지랄하지 말고 시할아버지가 부르니까 빨리 와. 아니 내가 직접 찾아갈 테니까 너 주소 불러. 아, 당장. 아, 오시겠다고요? 아, 좋아요. 한번 와보세요. 저 지금 혼자 신혼집 나와서 혼자 지내고 있거든요. 제가 사는 곳 주소 불러드릴 테니까 잘 받아 적으세요. 그렇게 저는 또박또박 주소를 불러줬습니다. 그런데요, 진짜로 왔는지 30분쯤 지났을까요? 다시 시아버지에게 전화가 왔어요. 목소리가 급하고 떨리시더라고요. 야, 너 지금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네 시어머니가 쓰러졌어. 혈압이 갑자기 올라서 지금 응급실 가는 중이라고. 너 어디야? 장난 그만 치고 지금이라도 빨리 와. 이리 오라고. 제가 왜요? 아, 고년 보고 계속 가라고 하세요. 어차피 앞으로는 그 여자가 남편 옆에 있을 테니까 그 여자 보고 며느리 노릇도 하라고 하세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면요. 제가 불러준 그 주소요. 그건 제가 살고 있는 집 주소가 아니고요. 남편이 바람 피우던 그 여자의 집 주소예요. 제가 남편이랑 크게 싸우고 신혼집을 나와 친정으로 갔잖아요. 다음 날 바로 변호사를 만나서 이혼 소송을 준비했어요. 저희 엄마를 다치게 하고 바람까지 핀 남자랑 어떻게 결혼 생활을 계속해요. 게다가 시부모는 저희 부모님을 노골적으로 모욕했고요. 저는 더는 같이 살 이유도 마음도 없었어요. 그런데요, 정말 신기하게도 일이 착착 진행되더라고요. 이혼 소송 접수하고 나니까 변호사가 하루 만에 소장을 작성해줬고 신청도 빨리 들어가서 사건 배정도 순식간에 됐대요. 하늘도 어서 끝내라고 밀어주는 것처럼요. 결국 일주일 만에 그 인간 회사로 이혼 소장을 받아봤어요. 제가 굳이 회사로 보냈거든요. 그걸 손에 들고 얼굴이 새하얘진 그 사람 표정이요. 그 꼴은 꼭 봐야 했어요. 정말 웃겼거든요. 이혼 소장을 받은 그 인간이 회사 옥상에서 저를 따로 보자고 하더라고요. 무릎을 꿇더니 제 다리 붙잡고 빌더라고요. 아이, 한 번만 봐줘. 아, 내가 잘못했어. 그냥 잠깐 갖고 놀다 버리려던 거야. 그 여자 어차피 술집에서 일하는 여자라서 오래 만날 생각도 없었다고. 아이, 진짜 그냥 바람이었어. 걔가 내 말을 잘 들어주니까 그게 좋아서 그냥 몇 번 만난 게 다야. 진짜야. 바람을 펴놓고 참 말이 많다. 야, 차라리 미안하다고 해. 변명 말고. 구차하게 입 털지 말고 제대로 사과부터 하는 게 정상 아니니? 그런데 말해봤자야 이미 늦었다고. 난 결심했고 이제 네 얼굴 보기 싫으니까 앞으로 따로 보자는 소리도 꺼내지 마. 알았어? 그렇게 그 인간을 쳐냈는데요. 이번에는 그 술집 다니는 상간녀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 여자 보통이 아니더라고요. 뭔 할 말이 있는지 저한테 먼저 전화가 왔어요. 그 사람이랑 이혼 소송한다면서요? 헤어지지 마세요. 그리고 그 사람 다그치지 마세요. 나랑 헤어지면 책임질 거예요? 나도 좀만 뜯어먹고 곱게 보내줄 테니까 좀만 참으세요. 뭐라고? 너 미쳤구나. 헤어질지 말지는 내가 알아서 판단해. 너네 둘이 쫑나는 것 같은데 그건 너네 둘이 알아서 하고 다신 전화하지 마, 이년아. 차단할 거니까. 정말 어처구니가 없었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남편하고 이혼 소송만 할 일이 아니더라고요. 상간녀도 고소해야 했어요. 저한테 먼저 전화해서 번호를 남기는 바람에 그 여자 신원 파악도 쉬웠고 소송 진행도 금방 가능했죠. 소송 준비하면서 그년 집 주소까지 알게 됐는데요. 시부모가 저를 잡으러 오겠다고 협박하던 순간 그 주소가 딱 떠오르더라고요. 그 집에 가게 해서 상간녀랑 마주치게 해서 저를 우습게 보던 시부모님들이 남편의 민낯을 알 수 있게 해주고 싶었고요. 이제 저에 대한 꿈을 깨라고 알려주고도 싶었어요. 제 존재를 하찮게 여긴 대가를 그대로 돌려주고 싶었거든요. 그런데요, 그 집에서 아주 큰 일이 벌어진 겁니다. 나중에 그 인간한테 들었는데요. 시부모님이 상간녀 집에 갔더니 그년이 때마침 집에 있었는지 문을 열었대요. 우리 며느리 어딨어? 나와. 예, 너 어딨니? 어서 나와. 갈 길이 바빠.
며느리가 누군데 여기서 찾아요, 아줌마? 여긴 제 집인데. 당신 아들이 누군데요? 우리 아들 김진원인데 넌 누군데 여기 있어? 숨기지 말고 우리 며느리 얼른 불러. 아, 그 사람 부모님이세요? 아, 그런데 그 며느리를 왜 여기서 찾으세요? 저는 그 사람 애인인데요. 며느리 없어요? 혹시 뭐 저 찾는 건 아니죠? 뭐라고? 아니, 우리 아들이랑 너랑 사귄다고? 우리 며느리도 이 사실을 알아? 알죠. 제가 다 말했거든요. 이혼 소송 중인 것 같은데 제가 헤어지지 말라고 했어요. 어차피 댁내 아들 몇 번 갖고 놀다 버릴 건데 못하러 힘을 빼요. 그냥 좀 참으면 되죠. 그런데 그 말을 안 듣는 것 같더라고요. 뭐라고? 아이고 이 미친년이. 우리 며느리한테 전화했어? 야 이 미친년아 네가 뭔데? 어머, 아 뭐라고요? 미친년? 이 늑다리 할매가 어디 와서 욕짓거리야. 그 상간녀가 시어머니 머리채를 잡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자 시어머니도 가만히 있지 않고 그년 머리채를 잡았고 둘이 엉켜서 몸싸움이 벌어졌대요. 가뜩이나 혈압 높은 분이 그 난리통에 혈압이 확 올라가서 결국 쓰러졌다고 하더라고요. 아주 그냥 험한 꼴 제대로 당하고 오신 거죠. 명절이 끝나고 저는 시할아버지를 찾아갔어요. 그리고 그 앞에서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말씀드렸습니다. 남편이 바람핀 것부터 상간녀가 저한테 전화를 걸어 뻔뻔하게 했던 말들, 시부모가 저희 부모님을 모욕한 일까지 전부요. 할아버님은 크게 놀라시고 자기 자식들에게 분노를 감추지 못하셨지만요. 이내 자책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랬구나. 아휴, 내가 자식을 잘못 키웠어. 다 내 탓이지. 미안하다. 내가 잘못 살아서 자네가 그런 꼴을 당하게 만들고 말았구먼. 이래서 말이야. 돈은 자식한테 물려주는 게 아니야. 어차피 잘 될 놈은 알아서 잘 되고 못난 놈은 도와줘도 결국 못난 짓만 하지. 내가 늙어서 그런가 상황 판단이 흐려졌어. 돈으로 효도를 강요하다니. 참 어리석었지. 할아버님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잘 될 사람이라면 그 돈 없어도 잘 살 거예요. 근데 아버님은요, 오직 할아버님 돈만 바라보고 있더라고요. 이젠 결단을 내리셔야 해요. 그래야겠지. 그나저나 참 아쉽네. 나는 자네가 참 마음에 들었는데 자식도 손주도 다 내 옆에서는 눈치나 보고 비유나 맞추는 것들 뿐인데 자네만큼은 나를 어려워하지도 않고 편하게 대해줘서 그게 참 좋았어. 이제 다시는 못 보는 거지. 그 이혼 안 하면 안 되겠나? 내가 그놈을 혼꾸녕 내줄게. 죄송해요, 할아버님. 저는 이미 결정을 내렸고요. 그 인간이랑 그런 시부모님이랑은 더는 엮이고 싶지 않아요. 이제 정말 끝내야 해요. 시할아버지도 제 마음을 이해해 주셨어요. 제 아픔, 제 상처 다 공감해 주셨고 그런 놈과 당장 헤어지는 게 좋다며 자기 자식인데도 비난을 해주셔서 제 속이 그때는 많이 풀리기도 했어요. 그리고 저한테 많이 미안해 하셨어요. 내가 괜히 욕심을 부려서 자네 호적을 이렇게 망쳐놨구먼. 앞으로 살아갈 날이 많은데 자네한테 내가 몹쓸 짓을 한 것 같아. 아니에요. 그래도 모든 결정은 제가 한 거예요. 결혼도 제가 원해서 한 거고 이혼도 마찬가지예요. 더 이상 같이 살고 싶지 않아서 제 발로 나왔고요. 결국엔 제가 내린 선택이고 제가 책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아버님 너무 마음 쓰지 마세요. 그래도 우리 가끔씩은 보면은 안 될까? 자네도 그랬잖아. 나처럼 얘기 잘 통하는 사람 없다고. 그냥 서로 친구처럼 지내는 건 어때? 그런 말씀 마세요, 할아버님. 이혼한 손주 며느리랑 만나고 다니면 이상한 소문 납니다. 자주 뵙기는 어렵겠지만 가끔씩, 정말 가끔은 뵐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정도는 괜찮죠? 그렇게 저는 시할아버님과도 이별을 했습니다. 마음 한켠이 조금 아렸지만 그 역시 제가 감당해야 할 몫이었어요.
그렇게 저는 그 인간과의 이별을 차근차근 준비해 갔습니다. 이혼 소송은 결국 증거 싸움이잖아요. 감정은 감정일 뿐 법정에선 말보다 기록이 우선이니까요. 제일 먼저 확인한 건 저희가 함께 쓰던 차량이었어요. 혹시나 싶어 내비게이션과 블랙박스를 확인해 봤는데 예상보다 훨씬 많은 게 나왔습니다. 내비게이션에는 그년 집 주소가 수도 없이 찍혀 있었고요. 시간대도 주말 밤, 평일 낮 가릴 것 없이요. 그년이 다니던 술집 주소도 많이 찍혔고요. 블랙박스는 더 충격이었어요. 차 안에서 무슨 짓을 했는지 민망함을 넘어서 혐오감이 들 정도의 소리가 고스란히 녹음돼 있었거든요. 저는 그 모든 자료를 정리해서 변호사에게 넘겼습니다. 불륜이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고 반복적이며 계획적이었다는 점을 확실히 보여줄 수 있었죠. 그리고 이번엔 카드 내역을 확인했어요. 남편이랑은 평소에 비밀번호도 다 공유하고 있어서 이런 건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었거든요. 확인해보니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 인간이 술집 여자한테 갖다 바치느라 룸살롱 같은 데서 수백씩 긁어댔더라고요. 게다가 백화점 명품 매장에서도 수백만 원씩 결제한 흔적이 줄줄이 찍혀 있었고요. 심지어 모텔, 커피숍, 편의점까지 그 여자랑 만나는 데 쓰인 흔적이 너무나 노골적으로 남아 있었어요. 한마디로 가정의 돈을 바람 피우는데 아무 거리낌 없이 쏟아부은 거죠. 그 내역을 하나하나 캡처하고 사용 날짜와 시간까지 정리해서 증거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누가 봐도 변명의 여지 없이 생활비가 아니라 상간녀한테 쓴 돈이라는 게 명확하게 드러났거든요. 그 여자는 얼마나 좋았을까요? 호구 하나 제대로 잡았으니 놓치고 싶지 않았겠죠. 그러니까 저한테까지 전화해서 이혼하지 말라느니, 그 인간 다그치지 말라느니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댔겠죠. 그 미친놈은 자기가 호구인 줄도 모를 거예요. 오히려 자기가 그 여자를 갖고 논다고 생각하겠죠. 정작 바보는 지인데 말이에요. 딱 어울리는 한 쌍이에요. 환상의 바퀴벌레 커플. 그쵸? 그런데요. 생각해보세요. 회사 다니는 평범한 직장인 남자인데 돈이 어디에 있어서 그렇게까지 썼던 걸까요? 뭐 믿고 그런 걸까요? 너무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그런데 너무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 그 여자한테 돈을 어마어마하게 썼더라. 카드도 한도까지 다 썼던데 갚을 능력이나 되니? 할아버지가 주실 줄 알았지. 평소엔 자식들한테는 절대 돈 안 푸시는 분인 건 나도 잘 알아. 근데 이번엔 이상하게 좀 다르더라고. 가족들 챙기시는 게 예전이랑 달라서 이제 뭐 연세도 있으시고 마음이 좀 약해지신 건가 싶었지. 말만 잘하면 주실 것 같았어. 아니 할아버님도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었잖아. 내가 당신 돈 많이 써서 뭐라고 한 게 아니라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는지 궁금해서 그래. 할아버지 똑똑한 사람 좋아해서 말만 잘하면 들어주실 거라 생각했고 설령 할아버지가 안 주셔도 아버지가 도와줄 줄 알았지. 이 정도 돈은 아버지도 가지고 계실 거라고 생각했고 나도 돈 이렇게 써본 적이 없는데 한번 크게 써보니까 재밌어서 씀씀이가 커지더라. 그래도 내가 이 집안의 장남인데 날 안 도와주겠어? 그때는 그런 생각이었지. 아이고 정말 철도 없다. 내가 당신 뭐 보고 결혼했나 싶네. 솔직하게 말해주니 고맙기까지 하네. 암튼 알았어. 근데 당신 진짜 지읒댔어. 할아버님 절대 안 주실 거고 아버님도 돈 없으신 것 같던데? 아무튼 잘 해결해봐. 정말 기가 막힌 이야기 아닌가요? 이런 놈을 믿고 제가 결혼을 했다니 제 안목에 스스로가 실망했습니다. 미운 만큼 위자료는 정말 제가 받을 수 있는 만큼 최대한 뜯어냈어요. 솔직히 말하면 감정 싸움이었죠. 이미 엎질러진 물이고 그 인간한테 무슨 미련도 없었으니까요. 이런 상황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건 단 하나, 이판사판일수록 한 푼이라도 더 받아내는 것뿐이었어요. 그게 저한테 가장 현실적이고 가장 이로운 복수라고 생각했거든요. 무너진 가정, 짓밟힌 자존심, 남은 건 돈밖에 없었어요. 적어도 그걸로 상처 위에 반창고 하나라도 붙여야 하니까요. 어떻게 같이 벌어서 생활하는데 그 큰 돈을 상간녀한테 써요. 제 돈도 포함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반환 청구도 같이 진행했어요. 이혼 소송은 생각보다 원활하게 진행됐어요. 그 인간이 별다른 반박도 없이 조용히 응했고 제가 제출한 증거들도 워낙 명확했거든요. 덕분에 재판 기일은 딱 2번에서 3번으로 마무리됐고 결국 4개월 만에 남남이 됐습니다. 상간녀 상대 소송도 별다른 대응 없이 그대로 흘러갔고요. 3개월 만에 판결이 나면서 그건 더 빠르게 끝났어요. 그렇게 해서 저는 비로소 미치고 들어갔던 결혼 생활에서 완전히 벗어나 자유를 얻게 됐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년놈들은 헤어졌다고 들었어요. 끝이 뻔히 보이는 짓을 왜 한 걸까요? 생각이 짧아도 한참 짧은 인간들이죠. 자기 손으로 인생을 망쳐놓고도 그게 어떤 결과를 낳을지 상상조차 못한 거예요. 한편 저희 엄마도 가만히 있지 않으셨어요. 그 인간이 밀쳐서 저희 엄마 팔 골정상을 입었잖아요. 전치 8주 나왔었거든요. 제가 이혼 소송하면서 엄마도 그 인간을 상해죄로 고소했어요. 경찰 조사에서 병원 진단서와 사건 당시의 정황을 담은 진술서, 참고인 진술까지 철저히 준비했고요. 결국 합의금까지 받아내셨어요. 아주 탈탈 털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인간을 엄청 심하게 때렸었잖아요. 얼굴에 피멍이 들어서 그 상태 그대로 회사에 나갔더니 사람들이 다들 무슨 일이냐고 물었대요. 근데 제가 때린 건 고소 안 하더라고요. 지도 양심은 있긴 있나 봐요. 그 인간 돈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아버님도 회사 사정이 안 좋다면서 곧 망할지도 모른다고 하시고요. 그런 상황에서 저한테 줄 위자료며 엄마에게 줘야 할 합의금을 어디서 마련하겠어요? 처음엔 이걸 어떻게 받아내야 하나 고민도 했죠. 진짜 소송 한 번 더 해야 하나 싶었는데요. 근데 의외로 일이 쉽게 풀렸어요. 할아버님이 그 돈을 주셨대요. 그리고 그 인간한테는 월 200씩 갚으라고 했고요. 그렇게 해서 저는 받을 돈 다 받고 깔끔하게 정리했어요. 정말로 이젠 완전히 남남이 됐습니다. 이혼하고 난 뒤 예전 시할아버지가 저를 따로 보자고 하셨어요. 그 집으로 찾아가진 않았고 조용한 교회 쪽 카페에서 따로 뵙기로 했어요. 솔직히 할아버님 댁으로 가는 건 여러 사람 눈치도 보이고 이제는 남이 된 이상 집까지 찾아가는 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밖에서 편하게 뵙자고 했어요. 할아버님 잘 지내셨어요? 어디 아프신 데는 없으시고요? 딱 보니까 괜찮아 보이긴 하는데 어떻게 지내셨어요? 너 괴롭힌 년놈들 혼내주면서 살았다. 네 예전 시부모? 그것들 괘씸해서 1년간 내 집 출입금지 시켜놨고 그놈은 다달이 돈 갚으라고 하니까 알바까지 뛰면서 갚더라. 이제는 딴 생각도 못해. 그냥 돈 벌어야 돼서 정신이 없지. 할아버지는 호탕하게 웃으면서 자기 자식들 혼내준 썰을 신나게 푸시더라고요. 어찌나 재밌게 이야기를 하시던지요. 저도 웃음이 났어요. 그래도 할아버님한테는 자식인데 너무 그러면 원망 들어요. 적당히 잘 해주시기도 하세요. 사람이란 건 말이야. 그렇게 상황을 몰아붙여서 위기 속에 던져놔야 겨우 지정신을 차리는 거야. 그제야 깨닫고 반성을 하는 거지. 그전에는 절대 안 바뀌어. 어떠냐? 나 잘했지? 할아버님은 여전히 제 편이셨어요. 물론 저도 아직은 마음 한켠에 그분을 가족처럼 생각하고 있었기에 그런 말씀을 하셨겠지만 그래도 그렇게 통쾌하게 혼내줬다니까 듣는 제 입장에선 속이 다 시원하더라고요. 그리고 예전 시부모님 사업도 여전히 잘 안 돼서 폐업이기래요. 그럼 좀 도와주세요. 그 돈 싸들고 돌아가실 것도 아니시잖아요. 어쨌든 또 자식인데 한 번쯤은 도와줘야 하지 않겠어요? 할아버님 자식이잖아요. 좀 봐주세요. 안 도와줄 거야. 그렇게 한 번, 2번 도와주면 나 약한 길을 걷게 되는 거야. 실패가 꼭 나쁜 것만은 아니거든. 실패도 해봐야 성공도 하는 법이라고. 너도 그 말 꼭 명심하거라. 그러면서 전 시아버지 이야기를 꺼내셨는데요. 사실 예전 시아버님이 사업을 한 지 얼마 안 됐대요. 평생 회사원으로 일하시다가 퇴직하고 겨우 5년 전에 시작한 사업이었는데 할아버님은 애초부터 마음에 들지 않으셨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전 시애비는 사업을 무엇으로 하더라. 그저 사장님 소리 듣고 싶은 거였어. 사업이라는 건 촘촘하게 경우의 수를 계산을 하고 불확실성까지 다 감안을 해서 시작해도 성공을 할까 말까야. 아이 근데 그 녀석은 남들 하는 거 그대로 베껴서 시작을 하더라고. 이미 그 시작부터 틀렸어. 나는 언제 무너지나 지켜보고 있었지. 그리고 지금 딱 예상한 대로 된 거다. 할아버님은 마음이 복잡하신지 잠시 이야기를 끊으셨다가 한숨을 푹 쉬시더니 다시 말을 이어가시더라고요. 아이요, 그런 것에 도와주면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거니까. 자식 교육을 어릴 때 잘못 시켜서 내가 지금 죽을 날 돼서 이렇게 애가 탄다. 너는 그러지 말거라. 아이 물론 안 그러겠지만. 그렇게 먼저 서로의 근황 이야기를 나눴고요. 이어서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들도 주고받으며 즐겁게 대화를 이어갔어요. 저는 할아버님을 뵐 때마다 정말 많이 배워요. 사람은 곁에 누구를 두느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진다고 하잖아요. 할아버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저도 스스로 성장하고 있다는 걸 느낍니다. 한편으론 왜 할아버님의 자식들은 이렇게 귀한 가르침을 곁에 두고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했을까 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저랑 이혼한 그 인간은요, 결국 큰일을 겪었어요. 저희가 이혼한 뒤로 회사에 소문이 쫙 퍼졌거든요. 어떻게 퍼졌냐면요, 그 인간이 회사에 뭔가 행정 처리를 하느라 가족관계 증명서를 제출할 일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거기 이혼 사실이 딱 기재돼 있었고 그걸 인사팀에서 보게 되면서 일이 번졌죠. 회사에서 저와 그 인간이 결혼했다는 걸 모르는 사람이 없거든요. 그때를 계기로 저희가 이혼한 사실이 회사 전체에 싹 다 퍼졌습니다. 다들 저한테 왜 이혼을 하게 되었냐고 조심스럽게 물어왔어요. 나는 솔직히 잘못한 게 없잖아요. 근데 저는요, 숨길 이유가 없었어요. 솔직히 제가 잘못한 건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다 말했어요. 시부모님이 저희 부모님한테 어떤 식으로 굴었는지, 할아버님은 뭐라 하셨는지, 술집 여자랑 바람핀 거, 그리고 저희 엄마 밀쳐서 팔 부러지게 만든 일까지 싹 다요. 저희 회사에는 생각보다 개념 있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러니 그런 인간을 그냥 가만 놔둘 리가 없었죠. 지나가면서 한마디씩 해요. 그때 좀 잘하지 그랬어? 대체 왜 그랬어? 이렇게 슬쩍 던지는데 그 말이 더 무섭고 더 창피했을 거예요. 결국은 쪽팔렸는지 스스로 못 버티고 그만두더라고요. 그 후엔 다른 회사에 취직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예전보다는 연봉이 좀 낮은 곳으로 간 모양이에요. 근데 문제는 할아버님께 매달 200만 원씩 갚아야 하잖아요. 그 돈 맞추려면 빠듯하니까 결국 몰래 알바까지 하면서 돈을 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겉으론 멀쩡한 직장인인 척하면서 뒤로는 야근도 아닌 알바까지 뛰고 있다니 그게 본인이 만든 결과죠. 가만히 보면 세상 일이 그렇더라고요. 사실은 그냥 자기가 가진 것만 잘 지켜내도 남들보다 훨씬 나은 삶을 살 수 있는데 꼭 욕심을 내거나 객기를 부려서 스스로 사다를 만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도 이번 일을 겪으면서 정말 많이 느꼈어요. 무엇보다 내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지켜가며 살아가는 게 제일 중요하구나 싶었죠. 그래서 지금은 주어진 삶을 성실하게 살아내려고, 그리고 다시는 내 삶을 아무에게도 흔들리지 않게 하려고 노력하면서 지내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부모님으로부터 먼저 독립했어요. 언제까지 부모님 아래에서 기대서 살 수는 없잖아요. 이만큼이나 저를 키워주셨으면 이제부터는 제 인생을 제가 책임지고 잘 살아내야죠. 그리고 회사 다니는 틈틈이 새로운 도전을 하고 있어요. 그동안 그렇게 싫어했던 운동도 시작했고요. 요즘은 아침에 수영하고 출근해요. 하루가 다르게 몸도 마음도 정돈되는 느낌이에요. 그리고 올해 안에 자격증을 따는 걸 목표로 삼았어요. 내 인생은 내가 만들어가는 거니까요. 시작이 반이잖아요. 지금 이 한 걸음이 앞으로의 저를 바꿔줄 거라고 믿고 있어요. 이번 일을 통해 저도 정말 많은 걸 배웠어요. 내 인생이 똑바로 서 있어야
누가 무슨 말을 하든 흔들리지 않는다는 걸요. 그게 결국 삶을 지키는 가장 기본이더라고요. 저는 불안했던 남자친구가 갑자기 결혼하자고 하니까 그 불안을 감추려고 덜컥 결혼을 선택했고 결국 그 결정은 이혼으로 이어졌죠. 그 집 부모도 마찬가지잖아요. 할아버지가 돈 줄 테니 결혼시키라고 하니까 준비도 없이 그냥 밀어붙였고요. 결국 아들을 이혼남으로 만든 셈이 됐죠. 돌이켜보면 제가 제 삶을 단단하게 붙잡고 있었다면 누구의 말 한마디에 흔들리지 않았을 거예요. 누군가의 제안이 진짜 기회인지 아니면 그럴듯한 착각인지 분별할 수 있었을 거고요. 결국 흔들린 결과가 지금의 저였어요. 불안을 덮으려고 했던 결혼은 기회가 아니라 스스로를 망치는 길이었단 걸 이제는 분명히 압니다. 제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도 혹시나 마음속에 남는 게 있으셨길 바래요. 여러분 자신도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나 가까운 사람들도 누구 말에 쉽게 흔들리지 않을 만큼 단단한 삶을 살아가시길 바라면서 저는 여기서 이야기를 마칠게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